자, 이제 202쪽에 13번에 대수선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수선이라고 하면 크게 고치는 게 대수선인데요. 주로 크게 고치는 게 대수선인데 우리 대수선은 주로 주요고집으로 선되는 거죠. 주요고집을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수선하거나 변경이 네 가지 개념 중에 하나로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이제 그 숫자 30 이상, 3개 이상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할 때가 이쪽 아까 제가 철거해서 일부 철거할 때 이 네 가지 중에 3곳 이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랑 논리적으로는 완전히 다르지만 요걸 연상해서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주로 주요고집 중에서 3이라는 숫자, 3이라는 수랑 연결되어 있는 것이 지붕, 틀, 기둥, 내력벽, 보라고 보시면 돼. 근데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추가된 것이 외벽의 마감 재료까지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3이라는 숫자, 이게 3이라는 수랑 관련되어 있는데 이 외벽의 마감 재료는 내력벽은 아니지만 외벽의 마감 재료를 우리 불에 견디는 그런 불연 재료로 막 쓰게 해놨는데 요거를 그 전에 이 대수선에 없을 때는 요거를 함부로 뜯어 고쳐 가지고서 나중에 옆에 불났을 때 쉽게 불에 붙는 구조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형화재 겪고 나서 요것도 함부로 손대지 말아라. 대수선에 해당되면 허가 신고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것도 추가시킨 거예요. 그런데 내력벽과 외벽의 마감재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지만 비슷하게 추가된 거 이렇게 봐서 이렇게 외벽의 마감재료와 내력벽은 벽 면적이니까 이것이 3 중에서도 30 이상이고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지붕, 틀, 기둥, 보는 그대로 이제 3개 이상 이렇게 따지거든요. 3이라는 숫자. 그것도 정확하게는 증설 해체 아니고 수선 변경 앞에 내력벽이나 외벽의 마감 재료는 30 이상은 되어야, 기둥보 지붕틀은 3개 이상은 되어야 수선 변경 앞에 붙는다는 거예요. 증설 해체는 자체로 새로 생기거나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수선 변경보다는 자체로 세서 증설 해체는 이 정도가 안 돼도 대수선이지만 수선 변경할 때는 이 정도가 되어야 대수선이다. 정확하게 뭐를 묻는지를 보시고 거기다 붙여야 됩니다. 나머지는 숫자 없어요. 나머지는 숫자 없습니다. 그리고 주요구조 손대지 않는 것 중에서는 이제 외부 형태나 담장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 대수선이 되는 것은 아름다움 따지는 미관지구에서만 아름다움에 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구에 대한 경계벽을 손대는 게 대수선이 되는 경우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있어서 더 큰 주택인 아파트나 연립은 아예 위험해서 경계벽 손 못 댄다. 그래서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13번에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대수선이란 건축의 주요 구조에 대한 수선 변경 또는 외부 형태의 변경 중 영의죠 하는 거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내력벽을 10제곱미터 증설해체, 증설해체잖아요. 그러면 10제곱미터 증설해체면 대수선이 아니다. 틀려서 대수선입니다. 수선 변경할 때나 30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증설해체할 때는 30이 안 돼도 대수선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거 구별하라고 했던 거.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의 건축의 외벽에 사용되는 마감 재료를 증설해체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 변경하는 거 대수선. 이게 바로 외벽의 마감 재료. 내력벽과 같은 구조 이게. 4번에 기둥을 증설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기둥보 지붕틀은 이렇게 이거랑 같은 구조죠. 증설해체할 때는 하나만 돼도 수선 변경할 때는 3개 이상 돼야 대수선이다. 나머지는 숫자 없으니까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계단, 증설해체, 수선 변경도 숫자 없지 않습니까? 대수선이다. 14번에 대수선에 해당하는 정의로 가장 옳은 거, 대수선에 해당되는 거,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의 담장, 외부 형태, 미관지구 안에서만 대수선이 되겠습니다. 경관지구라서 아니고요. 기둥을 2개 증설하여 건축 면적을 증가했다. 여러분 여기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 전제가 만약에 주요구조를 손대서 대수선에도 해당되면서 동시에 아까 건축 중에 증축, 개축, 재축에 동시에 해당되면 증축, 개축, 재축이 우선해요. 그렇지 않은 걸 전제로 대수선이기 때문에 지금 2번처럼 기둥을 2개 증설했으면은 요것 자체가 대수선이 되는데, 이 증설했으면은 그냥 기존건축을 있는 상태에서 건축 면적을 증가했다는 행위가 나오죠. 면적을 증가했으면 증축에도 해당되잖아. 그럼 이거는 대수선에도 동시에 해당되고 동시에 증축에도 해당되고, 그러면 증축이 우선합니다. 그럼 증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그래서 대수선이 아니고요. 3번은 다가구 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손대는 거, 다가구 다세대의 경계벽, 아파트 연립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답이 되는 겁니다. 4번은 아파트라서 아파트 경계벽은 아예 위험해서 손 못 대는 걸로 보시라 그랬고, 5번에 미관지구안에서 건축의 색채를 변경하는 거,
아무리 미관지구라도 색채 변경은 대수선 아닙니다. 외부 형태나 담장 형태를 바꾸는 게 대수선이지 색채 변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 15번에 보시면 건축의 용도. 자, 우리 이제 용도 변경할 때는 29가지 주 용도를 나누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9개 시설군을 나눈 상태에서 용도 변경할 때 이제 허가냐 신고냐 대장 변경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까? 용도에 대한 건 이제 29개 용도는 그만큼 이제 좀 덜 나오고 시설군과 용도 변경 절차는 거의 매번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용도 분류에 대한 것은 좀 헷갈리고 쉬운 거 평상시 이제 공부하실 때 헷갈리기 쉬운 거 좀 정리하시면 돼요. 주택 중에서도 단독과 공동택 나누는 것만 숫자가 조금 나올 뿐이지 나머지 27가지는 그냥 느낌 잡으시고 헷갈리기 쉬운 것 위주로 정리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제 해놨으니까 좀 헷갈리기 쉬운 것들은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됐는데 단독의 종류에는 단독, 다중, 다세대 공간. 다세대 대신에 다가구가 들어가야 되죠. 다가구가 단독입니다. 다세대 아파트 연립 요거는 다 공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세대를 빼야 되고 다가구로. 안마원과 안마 시술소는 이정근생이다. 안마원은 일정근생입니다. 안마 시술소가 이정근생이에요. 우리 일종이 이정보다는 좀 더 필요한 걸 얘기하는데 우리 안마원이 주로 여자분들이 피부 미용상 이용하는 안마 아름다운 뭐 필수다. 안마 시술은 주로 남자분들이 이용하는 거 안마 안 받아도 사는데 받으면 편하다 이정이 되는 겁니다. 구별하시고요. 일반 음식점은 일정근생이다. 일반 음식점은 음식에다 술까지 파는 것이라 일정처럼 항상 이용하는 거 아니죠. 가끔씩 외식하는 각종 식당이 다 일반 음식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정근생이에요. 이정근생 면적에 상관없이. 동물병원은 의료시설에서 자 우리 치료와 관련해서는 개인 의원들, 의원, 한의원, 접고론, 조선 이게 다 일정근생이에요. 일정근생. 아프면 기본적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동물치료하는 동물병원은 취임이랑 관련된 이정근생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냥 병원이나 종합병원 이거는 전문시설인 의료시설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동물병원은 의료시설이 아니고 병원이 보통 의료시설이지만 동물병원은 이정근생에 속하는. 5번에 부동산 중개 사무소로서 30 미만은 일종이고 30 이상 500 미만은 이종. 그렇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여러분들과 관련돼 있으니까 500 미만 작은 게 2종이었는데 그중에서 다시 30 미만이 일종이 됐기 때문에 이대로 보시면 돼. 이대로. 맞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에 공동주택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했는데 아파트란 주택으로 쓰는 층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그냥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5개층 이상 그렇게 해도 되죠. 5개층 이상.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그 다음에 그래도 층이보다 그냥 층수가 이러는 게 낫겠네, 그죠? 표현상. 이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자, 하여튼 뭐 무조건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은 무조건 5개층 이상. 우리 주택에 대해서는 다 주택으로 몇 개 층을 쓰냐 그렇게 쓰고 있어요. 연립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 동에 역시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지하 주차장 빼는 건 다 똑같고요. 합계가 660을 초과하면서 층수가 4개층이야. 다세대란 주택으로 쓰는 층의 한 개 동의 바닥 면적이 662하고 층수. 우리 연립과 5개층 이상이 무조건 아파트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중에서 연립과 세대는 아파트가 아닌 것이라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이야는 둘 다 똑같습니다. 둘 다 똑같은데 면적에 따른 차이죠. 한 개 동의 주택 쓰이는 면적이 660을 초과하면 연립, 이하면 다세대가 되는 겁니다. 아까 다가구는 단독이라 그랬죠. 다가구는 뭐 단독인데 우리 거기 숫자라면 다가구라면은 다세대랑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한 개 동의 660 이하는 똑같은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요건 갖추는 게 다가구죠. 그건 이제 단독에 속하는 거. 참고로 단독 중에서 다중주택이다 그러면 330 이하이고 3개층 이하죠. 그거 외에는 뭐 숫자 따로 갈 것도 없어요. 다세대라면 4번의 다세대 주택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바닥 면적의 전부를 필요 투구자로 주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층의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지하층은 주로 이제 빼버리지만 지상층이라 하더라도 지상 1층을 층수에서 제외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까지 들어가면 조금 사실 깊은 거예요. 깊은 건데 아파트나 연립처럼 큰 것과 다가구 다세대가 다릅니다. 아파트나 연립이라면 지상 1층을 전부를 여기처럼 전부를 다 필요 투구자로 주차장으로 쓸 때만 층수에서 빼주는데 다가구 다세대라면은 아파트 연립보다 좀 더 혜택을 주기 때문에 지상 1층에 전부가 됐든 일부라도 상관없어요.
일부라도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를 주택 외 용도로 쓴다 하더라도 청수에서 제외해주는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다세대라 꼭 전부를 할 때만 제외하는 경우 전부나 일부. 그래서 틀렸고요. 기숙사도 공동세에 들어가잖아. 그래서 공동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넷만 있잖아요. 기숙사란 학교나 공장 등의 학생이나 종업원 등에서 쓰는 것으로서 한 개 등의 공동 취시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반 이상이면 돼요. 옛날엔 다였잖아. 지금은 공동 취시시설을 이용해서 반 이상 되기 때문에 나머지 반은 독립된 주거 형태로 따로 해도 되는 좀 기숙사에 대한 설치 완화죠. 정확합니다. 17번에 건축의 용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여객 자동차 터미널은 운수시설이나 물류터미널은 창고시설에 속한다. 여러분 운수시설이 각종 여객 운송을 전제하는 터미널들이거든요. 여객터미널, 철도, 공항, 항만까지 들어갑니다. 물류터미널은 터미널이라고 해서 속으면 안 돼요. 이건 창고시설입니다. 운수시설이 아닌 예로서 이거는 여객 운송 아니잖아. 물건만 다루기 때문에 창고에 보관했다가 나르는 창고시설이 들어갑니다. 구별하실 거. 2번에 경마장은 관람장으로서 문화집회에 속한다. 많은 사람 모이는 집회가 문화집회인데 원래 경마장 같은 경우가 경마 도박 생각하면 도박에 관련된 건 위락시설로 통제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마장은 건전한 경마문화, 도박이 아니고 이거는 즉 위락시설이 아니고 문화집회설에 속한다라는 거. 동물원, 식물원은 동식물 관련설에 속한다. 동물원, 식물원은 동식물 관련설이 아닌 예로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동식물 관련설은 직접 동물과 식물을 기르고 재배하고 마지막에 잡는 도축, 도개장까지 다 들어가는데 동물원, 식물원만큼은 문화 및 집회설에 들어갑니다. 사실 동물원, 식물원에 동물, 식물 키우러 재배하러 가는 거 아니죠? 보러 가는, 놀러 가는 많은 사람 모이는 문화 집회설에 속한다.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동물 장례식장은 장례시설에 속한다. 장례시설 속에는 사람 장례식장 외에 동물 장례식장까지 이제 장례시설에 들어가죠. 그리고 종교 집회장으로서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작은 종교집회장 이종은생이고 그 이상인 것이 전문시설인 정규시설 되는 거 3번만 틀렸습니다. 18번 건축의 용도 분류상 연결이 바른 거. 오피스텔은 단독주택, 오피스텔은 사무실, 업무시설이잖아. 업무시설, 주택이 아니죠. 유치원의 교육연구시설, 이게 맞습니다. 예전에 유치원은 노유자시설에 속했는데 지금은 정식 학교로서 정식 학교가 이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치원은 지금은 교육연구실에 들어가지 노유자시설이 아니에요. 교육연구시설 맞습니다. 2번 맞고. 유소스텔은 숙박시설. 자, 이것도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숙박은 뭐 여인숙부터 호텔까지 뭐 다 들어가는데 호스텔도 숙박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건 유스잖아, 유스. 유스호스텔은 청소년들만 이용하는 것으로서 이거는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수련시설에 속합니다. 청소년들이 성장기에 여행 다니면 좋은데 돈이 없어서 세계적지들 유스호스텔. 유스가 빠지면 숙박시설 맞아요. 유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수련시설입니다. 4번에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봉안당이면 묘지 관련시설. 보통 이제 묘지 관련시설 속에 묘지와 관련된 거 화장을 해서 봉안을 하고 뭐 동물 화장시설, 동물 낙골시설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봉안당이라 종교시설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종교집회장 성당 등의 봉안당이 설치됐다고 묘지 관련시설로 봐서는 안 되죠. 종교집회장 종교시설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등의 바닥 면적 합계가 300 이상이면 야영장 시설이 아니고 이거 수련실에 속합니다. 우리 보통 캠핑장이라고는 그 야영장 시설은 같이 쓰는 그 화장실, 샤워실 등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 작은 것이 야영장 시설로 분류가 돼요. 300 이상이면 수련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어쨌든 뭐 둘 다 300 미만이든 이상이든 다 청소년 교육과 관련해서 좀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 마치 유소스처럼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것을 보시되 정확하게는 300 이상이면 수련시설이 되는 300 미만이 야영장이 되는. 그래서 지금 29가지 용도에 대한 문제가 한 4문제 정도를 냈는데 이 정도면은 거의 뭐 헷갈리시는 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거의 이 정도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9번에 건축의 용도와 시설군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우리 29가지 주용도를 다시 비슷한 주용들끼리 9가지 시설군으로 나누는 게 9개 시설군인데 요거는 위험성이 높은 것에서부터 낮은 순서로 했기 때문에 순서까지 외워두셔야 되죠. 그래야 용도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 요거 할 때가 자산 전문인, 부동산 자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자산 전문인 영업교육은, 자산 전문인 영업교육은 근린 주거, 옆에 있는 주거 밖에서 하라. 이렇게 이제 두 음자를 땄던 겁니다. 제가.
자산 전문인 영업에 대한 교육은 부동산 교육이고요. 공인중개사 교육은 옆에 있는 집 밖에서 야외 교육하라. 자산 전문인 영업 교육 근린주거 밖에서인데 최소 이렇게 써놓고 많이 써놓으면 또 힘들어요. 이거 문제를 한 번씩 꼭 나오는데 이 정도만 써놓고 여기다 이제 더 추가적으로 붙이기를 교육, 복지, 주거, 업무. 교복 만드는 것이 주업이다. 이거까지 해놓으면 완성이 됩니다. 최소 이 정도 써놓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건 이제 이게 자동차 관련 시설을 권해서 딴 거죠. 그 다음에 산업 등에서 딴 얘기고, 전기통신에서 딴 말이고, 뭐 문화집회에서 딴 말이고, 뭐 이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자, 대충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건 자동차 관련해서 하나밖에 없고, 산업 등은 여러 가지 너무 많기 때문에 요거까지 제가 두 음자로 따드렸죠. 운, 창, 공, 위, 자, 묘, 장례. 하늘장 치르는 거. 자당의 묘, 남의 어머님, 노표로 자당의 묘, 자매 어머님 묘인데 이 어머님 묘가 어디 위에 있느냐? 푸른 창공, 푸른 하늘 위에 있는 그것도 구름이 흘러가는 운. 구름이 흘러가는 푸른 창공 위에 있는 자묘에 장례 지낸다. 그래서 하늘장을 하는. 여기서 운수시설, 창고,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 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 시설을 얘기하죠. 이 정도 외워두시고 나머지는 느낌 잡으시면 돼. 그냥 이름 써놓고. 전기통신은 전기와 발전과 방송통신 들어갈 수밖에 없고, 문화집회도 많은 사람 모이는 문화집회를 얘기하니까 우리 배웠던 문화 및 집회시설은 당연히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것과 비슷한 거. 종교시설, 우리 종교시설이 큰 교회 같은 거, 많은 종교인들이 집회에 모여서 종교 문화를 추구하는. 관광 휴게소도 우리 관광지의 관광 휴게소는 많은 관광객들이 집회에 모여서 관광 문화를 추구하는. 비슷하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락시설, 우리 위락시설은 숙박시설과 함께 둘을 특히 구별하셔야 됩니다. 노란색으로 한 거. 우리 위락 문화, 노는 문화, 숙박 영업한다. 이거 예전에는 맨 위에 존자가 나중에 바뀐 것이라 위랑 문화, 숙박 영업에서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영업시설군에 속하는 것이 제일 전문적인 게 판매시설이죠. 판매가 대표적인 영업이니까. 그리고 헬스장 같은 큰 운동시설, 운동도 이제 영업하는 거, 요건 당연히 들어가고, 아까 숙박 기억하시라 그랬고, 또 이종 우리 근생에 속하는 것이, 근린생활성에 속하는 것이 1, 2종 근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1, 2종 근생에 속하는 것 중에서도 다중생활시설, 요거는 옛 고시원의 지금 이름이잖아요. 우리 다중생활시설은 2종에 속한다 하더라도 유일하게 영업시설군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다중생활시설이 500 미만이 2종인데 규모가 500 이상이면 숙박시설로 들어가죠. 그래서 다중은 작든 크든 다 영업시설군으로서 강한 통제를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무조건 이러지 않았는데 고시원을 이제 여러 가지 사건으로 규제를 강화하면서 유일하게 이종 근생 중에 다중생활시설만 영업으로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노란색으로 좀 기억하실 만하죠. 그리고 이름 교육복지나 이런 건 이름 알면 끝나는 거. 우리 교육에 관련된 것이 교육연구시설 나오면 그대로 우리 찾아주면 되니까 교육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련시설이 청소년 교육과 관련돼 있다 그랬고, 우리 야영장도 청소년 교육과 관련돼 있는 거 아닙니다. 야영장은 크면은 아예 수련시설이 들어가니까 이 셋이 이제 교육과 관련돼 있는 시설이고, 복지랑 관련된 있는 시설이 의료복지, 의료시설과 노유자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니까 당연히 복지고요. 의료에서는 우리나라 의료복지 차원에서 돈 없는 사람도 우리나라처럼 치료 잘 받는 곳이 없어요. 복지로 보시면 되고, 근린은 아까 1, 2종 있다 그러고, 주거 업무가 주거로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밖에 없고, 업무랑 관련되어 있는 것이 업무시설과 공공업무와 비슷한 교정 및 군사시설, 요거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비슷하니까. 그리고 제일 위험성이 낮은 동식물, 그 밖의 시설군에 동식물 관련 시설이 들어간다. 동식물 관련 시설. 우리 자연에서 사람이 제일 위험하지 동식물이 제일 위험성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제일 위험하지 해서 동식물에서 제일 위험성이 없는 그 밖의 시설에 속한다. 제가 써놓은 건 요것만 써놔도 되지만 특히 공부할 때 이런 뒤에서도 느낌 잡을 땐 노란색이 있는 거 좀 주의를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용도병에 하고자 할 때 어느 시설군에 속하는 것을 그보다 상위 시설군으로 올라가는 용도변경이다. 위험성이 증대되니까 허가를 받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시장누수구청장이 허가받는 것이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위험성이 감소되니까 신고로 충분한. 그리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허가 신고라면 같은 시설군 내에서 움직이는 거, 예를 들어 운수시설에서 공장으로 움직인다. 같은 시설군 움직이는 거, 요거는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하라. 대장 변경 신청 대장이 되지 않습니까?
요거는 대장의 주용도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변경 신청을 하라는 거야. 그런데 이때도 안 해도 되는 두 가지 예외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운시설 내에서 바뀌었다. 같은 주용도 내에서 바뀌었다라면 바꿔봤자 대장에는 주용도가 표시되니까 바꿀 일이 없어요. 변경 신청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1종과 2종 근생은 주용도는 서로 다르지만 이거는 작은 근생에서 바뀌는 것이라 1, 2종 근생 간에 바뀌는 것까지 이 두 가지가 대장 변경 신청 필요 없는 경우가 되고요. 건축 절차에 관련된 규정을 끌어다 쓰는 경우가 있어요. 허가와 신고 대상으로서 두 가지로서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다, 100 이상이다. 그러면 건축 절차 중에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 얘기는 사용 승인 받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용도 변경하고 나서. 그리고 특히 허가 대상으로서만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은 건축사 설계 규정. 전문가의 건축사가 직접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은 용도 변경 설계지만 위험해서인데 그래서 허가 대상만 대상으로 신고 대상은 위험성이 감소되니까요. 허가 대상 없어 그것도 면적이 500 이상이면 용도 변경 설계를 전문가가 직접 설계하라. 여기다 얘도 좀 있지만 이 정도 최소. 그러면은 19번에 건축의 용도와 시설군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산업 등은 묘지 관련설. 산업 문화집회설군의 위락설, 위락문화, 영업설군의 숙박설, 숙박영업, 교육 및 복지의 야영장, 야영장은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것. 그 밖의 설군이 장례시설이 아니고 동식물 관련설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틀린 거. 20번의 용도 변경에 대한 설명이다. 이종 옳지 않은 거. 사용 승인을 얻은 건축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한 자는 자치시, 자치도지사, 시장하수구청장의 허가 신고. 역시 기초지자체장. 하위 시설군,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은 시장하수구청장의 허가. 3번 같은 시설군에서 변경은 시장하수구청장에게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하라. 4번의 허가와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면적 100 이상이면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된다. 단 500 미만으로서 대손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다. 100 이상이면 사용 승인 규정을 준용해야 되지만 100 이상 중에서도 500 미만으로서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서 대손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는 그 사용 승인 필요 없다라는 예외가 다시 있죠. 뭐 이건 예외까지는 알면 좋지만 5번에 허가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이 500 이상이면 건수가 설계. 자, 건수가 설계하는 것은 아까 4번과 달리 허가 대상만 500 이상이에요. 여기는 신고 대상이 들어가서 틀린 겁니다. 21번. 다음 건축의 용도 변경 중에 시장건축구청지의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할 필요가 없는 거. 원래 같은 시설군에서 바뀌는 변경 신청해야 되지만 아까 같은 주용도 내에서 바뀌거나 1, 2종 근생간에 바뀌는 것은 아니다. 1번 초등학교를 청소년 수련원으로 변경한다. 좀 세밀하게 묻는 건데요. 초등학교라면 초등학교는 교육연구소에 들어가죠? 교육연구소에 들어갑니다. 청소년 수련원이면 수련실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바뀌니까 같은 시설군 내에서 바뀌는 경우죠. 대장 변경 신청입니다. 일반 음식점을 안마원으로 변경한다. 일반 음식점이면은 2종 근생에 속하고요. 안마원이면 1종 근생에 속하죠. 원래 이건 주용도는 서로 다르지만 1, 2종 간에 바꾸는 것은 대장 변경 신청 필요 없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운수시설을 창고시설로 변경한다. 운창, 요거를 창고로 바꾸니까 같은 시설군 내에서 바뀌니까 대장 변경 신청 기본적으로 해야 되죠. 하여튼 답이 그냥 2번이 돼요. 나머지도 다 그렇게 같은 시설군 내에서 바뀌는 걸로 보시면 되고 22번에 요 기출문제 22번에서는 건축법령상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의 용도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많이 냈어요. 그런데 여기서 1번의 특별시나 광역시에 소재하는 건축물이 여러분 이렇게 혹시 지문에서 그냥 묻는 게 아니고 특별시나 광역시 이렇게 물어보면 괜히 이거 써먹으려고 묻지 그냥 내는 거 아닙니다. 이때는 특별시장이냐 광역시장의 허가 신고냐 아니면 그 밑에 있는 구청장 이거 구별하라고 내는 거예요. 만약에 도에서 하면 도지사나 시장에서 이거 구별하라고 내는 겁니다. 없을 때는 없는 거고 그죠? 그럼 일단 여기서 특별시나 광역시에 소재하는 건축물이라면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이런 식으로 낸다니까요. 이거는 자체로 틀렸어요. 아니 이 용도 변경은 건축법에서는 제가 대부분이 다
시장에서 구청장이 한다 그랬잖아요. 시장에서 구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신에 구청장이 나와야 돼요. 용도 변경 개별적인 허가가 불가한데 큰 사업도 아닌데 예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나온다면 나중에 건축허가 신청할 때 대형 건축물 허가 내줄 때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등장합니다. 틀렸고 용도 변경이니까. 이번에 영업시설군에서 문화집회설공으로 용도 변경할 때는 허가, 영업시설군에서 문화집회설공으로 변경하니까 이건 쉽죠. 허가, 바로 답이 그냥 2번입니다. 이건 아주 시설군 자체를 물어보기 때문에 아주 쉬운 거예요. 3번에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전기통신설공으로 변경한다. 교육 및 복지에서 전기통신으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허가, 신고니까 틀렸죠. 4번은 원 좀 전에 봤던 얘기 똑같고. 자, 남겨보십시오. 23번에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신고 대상인 경우만을 모두 고른 거. 이거 이대로 적어놓고 하셔야 돼. 적어놓고 그냥 여기서 대표적인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대로 이거 적용하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걸 적용해서 디귿번 보시면 장례시설을 종교시설로 바꾼다. 장례시설이면 운창후이 자묘 장례, 산업 등에 속하는 것을 종교시설이면 종교, 문화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업 등에서 문화집회설공으로 바꾸니까 신고 대상이 되는 거예요. 미음번이 일정 건생을 업무시설로 바꾼다. 일정 건생이면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것이고 업무시설이면 주거 업무에 딱 속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름만 봐도 위에서 아래로 내니까 신고. 그래서 디귿 미음이 되고 다른 것들 적용해보면 해설대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다 보시면 되는 게 만이 나중 24번까지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건 그렇게 보시고 우리 25번이 건축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지역이 아닌 거. 이건 적용상 지역에서 나오는 지역인데 우리 건축법의 모든 지역이 다 적용되는 게 전면적 적용상 지역인데 사람 많이 사는 곳이 됩니다. 도관능지에서 도시지역에 사람 많이 살죠. 비도시라는 비도시 지역 중에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되면 개발이 되니까 사람 많아져. 그리고 도시지역과 지금 비도시지만 지구 단위 계획까지 얘기를 했죠. 이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행정구역상 동읍까지가 속합니다. 적어도 읍만 해도 군 밑에 있는 읍인데 어느 정도 인구가 돼야 읍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읍 이상으로 보시면 돼요. 동읍에 속하는 섬은 인구 500인 이상일 때만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전면적을 따로 기억하시고 여기가 아닌 지역에서는 일부 규정은 적용이 안 되고 일부만 적용이 돼요. 전면적에는 모든 규정이 다 적용되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지역이 아닌 것은 1번 도시지역이고 2번은 비도시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고 3번이 동읍지역이고 4번이 농림지역이 아니죠. 답입니다. 동읍에 속하는 섬은 인구 500인 이상인 경우 5번까지입니다. 1, 2, 3, 5번이죠. 1, 2, 3, 5번. 전면적이. 그리고 26번이 다음은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읍의 지역에만 적용되는 사항을 열거한 것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즉 전면적에만 적용되는 그런 규정이 6가지 규정이 있어요. 그럼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 8가지 규정 빼고 나머지 일부만 적용한다. 일부 적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6가지 규정이 해당하지 않는 건데 대제도로의 관계.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된다. 사람 많이 사는 곳은 직접 접하지 않으면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전면적에만 적용되는 대표적 규정이에요. 시골에서는 이렇게 직접 접할 필요가 없거든요.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제도로 관계를 아셨다면 5번의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이 거기에 관련된 규정이에요.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되는데 접하지 않을 땅이 있을 때 접하게 만들기 위해서 도로를 지정받거나 폐지 변경하는 거기에 관련된 얘기죠. 그리고 2번에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이 나와 있는데 그 전에 건축선의 지정 얘기도 대지도로 관계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대지와 도로와 접하는 부분에서 건축선 한계선 얘기가 건축선이거든요. 그리고 건축선이 지정되면 건축선 침범하지 않아라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그리고 나머지 2가지가 3번의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방화지구안에도 사람 많이 사는 곳에서 어느 곳에 불나서 대형 화재로 번질까 봐 통제에 들어가는 규정이지 시골에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읍면이 아닌 지역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없지만 지금 방화지구까지 했죠. 대지의 분할 제한. 기존 건축이 있는 대지가 잘게 분할되는 것을 막는 규정이 있잖아. 시골에서는 그렇게 잘게 쪼갤 사람도 없어요. 비싼 도시지역 등에서 잘게 쪼개려고 할 때 쪼개지면 보기 싫으니까 막는 규정이지. 그 6가지 규정이에요. 그래서 해설해두고 1, 2, 3, 5 외에도 그 2가지 해서 6가지만 전면적으로만 적용하는 규정이다. 예를 들어 4번의 건축의 높이 제한이나 여기 없는 것들,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이런 것들은 어디나 다 적용됩니다. 시골에도 다 적용돼요.
예를 들어 높이 제한 건폐율 통제가 있으면 왜 시골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다 하지. 어디나 다 적용되죠, 그거는. 자, 그렇게 구별하는. 자, 27번도 바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냈던 문제라, 그냥 한번, 이게 이제 아까 그 건축부에 적용 안 되는 아까 5가지 규정과 지금 그 6가지, 그 전면적 문제는 6가지 규정 갖고 낸 문제라 그대로 한번 그냥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건축 절차랑 관련해서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건축 절차 관련해서는. 자, 일단 먼저 항상 건축 절차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건축이 진행되는 이 틀을 잡으시고 여기다 살을 잘 붙여야 돼요. 자, 우리가 건축할 때는 먼저 건축할 대지를 확보하겠죠. 대지를 확보하고 사전 결정이라는 게 중간에 들어올 수가 있고, 그리고 건축할 때는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이 되고, 예외적으로 건축 신고, 요 파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건축이나 신고를 통해서 건축활동 권리를 취득했다? 그러면 공사하기 전에 착공 신고를 하고, 착공 신고를 했으면 이제 시공하거나 감리, 시공 감리를 통해서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 승인 받고 사용하라. 이렇게 이 순서를 자연스럽게 기억한 상태에서 항상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되는데, 일단 중요성 가지고 먼저 이거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건축이나 대수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건축이나 대수선할 때는 미리 허가를 받는데, 가벼운 건축을 따로 신고로 규정하면서 신고 아닌 건 따지 허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건축 절차에서 행정청을 정리한다면 이 건축 허가권자가 대부분 이 절차랑 관련된 일은 허가권자가 주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 사전 결정에도, 건축 허가에도, 착공 신고에도, 사용 승인에도 이 건축주가 시공할 사람, 감리할 사람은 건축주가 선정을 하고 보수를 줄 겁니다. 그런데 행정청이라면 허가권자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 이렇게 허가권자가 관련돼 있지만, 감리자 지정은 점선으로 표시해 놓은 게 예외적으로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칙은 건축주가 지정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경우가 금년 신설됐으니까 구별하시되, 그러면 이 유명한 그러니까 여러분 다 절차는 허가권자라면 사전 결정도 건축허가 신청할 사람이 허가권자에게 사전 결정 신청하는 거예요. 사전 결정은 허가 신청할 사람이 하는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 미리 물어보는 것이라, 건축 신고는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전 결정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하면 이 사람이 사전 결정 내주고, 허가 마찬가지 착공 신고, 건축할 사람이 공사 들어가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 공사를 다 완료했다, 사용 승인 다 완료하고 쓰기 전에 이 사람에게 신청하면 이 사람이 내주는 겁니다. 그럼 이 유명한 허가권자가 누구냐? 여기 원칙이 아까 얘기했듯이 개별적인 허가니까 보통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를 내준다고 보시면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근데 항상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 일을 특별자치시에서는 특별자치시장이, 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하니까 자치시,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권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제 대형 건축물을 짓는다 하면은, 여기서 대형 건축은 편의상 제가 표시한 건데요. 층수가 21층 이상, 이것도 많이 물었죠. 층수가 21층 이상이 되거나 큰 것은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거, 이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데, 특히 주의하실 게 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창고나 공장, 창고는 제외. 공장, 창고는 제외. 공장이나 창고는 워낙 큰 것이라 해서 제외예요. 제외된다는 얘기는 원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물었어요. 그럼 이런 대형 건축물을 어디서 짓느냐? 특별시, 광역시 지으면 허가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됩니다. 이게 구청장 대신에 이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되는 경우고, 이게 참 특이한 거예요. 대형 건축물 허가 내줄 때만 이 사람이에요. 다른 데서는 이 사람 나오지도 않아. 다 다른 일들은 구청장이 하는 거지. 그리고 이런 대형 건축물을 도에서 짓는다면 도지사가 되느냐? 도지사는 허가권자로서는 아니다라고 기억하셔야 돼. 아무리 어떤 경우라도 도지사는 허가를 안 내줘요. 국장은 아예 없고, 도지사는 허가권자로서는 아니고 이제 승인권자라고 보시면 돼요. 승인권자. 그래서 만약에 대형 건축을 도에서 짓는다면은 도지사가 허가권자가 아니니까 도 밑에 있는 시장건수가 여전히 허가를 내주되, 다른 건축을 자기가 다른 건축은 시장건수가 누구 승인 없이 허가를 내줍니다만, 대형 건축이라면 미리 도지사 승인을 받고 허가를 내준다는 점 차이를, 이걸 도지사 승인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지사 승인 대상에서는 이 대형 건축 말고도 추가적으로 승인 대상이 두 가지가 되어 있죠. 요거는 예를 들어서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가 목적이다. 그러면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를 위해서 할 때는 적어도 어느 정도 커야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해칠 것이다. 조금 크다는 기준인 3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 1000 이상 이게 붙어요. 그 정도도 안 되면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3층 이상 1000 이상으로서 자연환경을 해칠 수 있는 위락시설, 숙박시설, 주택에서는 큰 공동주택, 주로 청평가평의 음식점 얘기하는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정도죠. 그리고 자연환경 수질보호가 아니고 만약에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보호상 나왔다면 주거환경, 교육환경 보호에서 장애가 되는 것은 위락시설, 숙박시설이거든요. 그거는 아무리 작아도 주거환경 망쳐. 그래서 아까 자연환경과 달리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 규모랑 상관없이 위락시설, 숙박시설만 통제를 받는 승인 대상에 들어갑니다. 요거 하여튼 많이 나왔던 거 잘 보시고 나머지는 나오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일단 요거부터 하고 이렇게 들잡고, 자, 우리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사전결정에 대한 설명. 사전결정 이거는 그냥 한 번째까지 나오서 불구하기 때문에, 자, 건축허가 신청할 사람이 한 달 했죠? 그럼 법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최대 얼마 가능한지 미리 결정받아 보는 건데, 사전결정 받았을 때 4가지 반응서로 의지되는 게 있어요. 건축허가를 받으면 한 30몇 가지가 의지되지 않습니까? 사전결정 4가지가 의지되는데 건축허가는 의지가 안 돼서 따로 건축허가 신청해야 되는데, 사전결정 받고 나서 2년 내에 신청해야 돼요. 근데 제가 건축법 주택에서 나오는 게 제일 많은 숫자가 2년에 2년. 그렇지 않은 걸 따로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 A 옳은 것은 했는데 A도 B시에서 30층 건축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A 도지사에게 그 건축의 건축이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하라. A도 B시를 하는 건 A 도지사인지 B시에 쓰려고 물었죠. 자, 우리 사전결정은 허가를 신청할 사람이 허가권자에게 신청한다 그랬죠? 30층짜리 건축물이면 다 허가 대상이잖아. 허가 대상이고 그냥 허가 대상 신고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허가 신청 전에 A 도지사에게 사전결정 신청하라. 이렇게 A 도지사인지 B 시장에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A 도지사면은 이게 틀렸죠. B 시장에게 해야지. 허가권자에게 신청한다 그랬잖아. 사전결정 허가권자에게. 우리 도에서 짓는 건데 21층 이상에 속하더라도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안 되죠. 어디까지나 승인권자일 뿐이지 허가권자는 B시면 B시장이 돼야지. 그래서 틀린 것이고, 이번에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면 국장과 협의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면 왜 국장이 환경영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과서장과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건데, 이거 하여튼 한 번 딱 나오고 말았다니까, 사전결정이. 당시에도 문제를 3번 갖고 맞게 했어요. 다른 거 옳은 것이라 다른 거 틀리게 내는 것들 틀리게 내려고 막 그냥 이상한 거 집어넣은 거예요. 3번에 사전결정 신청자가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뒤로 2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 안 하면 사전결정을, 이게 그냥 맞는 얘기입니다. 2년 내에 신청하라는 거. 이건 의제가 안 돼서 따로 이제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2년 내에. 4번에 사전결정을 받은 자는 사전결정된 건축의 입지 규모 등에 대해서 공고하라. 아니, 사전결정을 받은 자가 왜 공고를 합니까? 그냥 건축허가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련된 것에 대해서 통지나 공고를 하는 것이지. 아니, 이 사전결정 받은 자가 누가 관심 있다고, 주민들이 누가 관심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 공고를 하겠습니까? 그냥 없는 말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는 없는 말 만들어낸 겁니다. 틀린 지문 만들라고. 5번에 사전결정의 신청자는 그 신청 시 건축인의 심의와 고등영향분석 등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 한꺼번에 처리하니까. 2번에 다음 중 건축부상 건축의 허가권자가 아닌 자, 자치시, 도지사. 도지사는 안 되죠. 도지사, 국장은 있을 수가 없어. 다른 사람 다 됩니다. 3번 건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했는데, 착공 신고 전에 경매, 공매 등으로서 건축주가 여러분, 지금 이 허가에서 제가 요것만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참 허가에서는 중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자, 제가 일단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착수,
착수하는 것을 좀 보셔야 된다고. 착수 시기. 제가 건축법과 특별법인 주택법, 건축에 대한 건축법, 주택법에서는 숫자가 많이 있는데 몇 년이라는 게 대부분 2년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 짧은 뭐 1년에서 9년 사이에서 대부분 2년으로 보시되, 그렇지 않은 135가 1년짜리 3가지, 3년짜리 2가지, 5년짜리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135 하나씩만 기억하셔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 허가 후 착수 기간이 보통의 2년으로 보시면 돼요. 건축 허가 후 착수가 보통 2년인데 건축 신고는 가벼운 건축물이니까 이것은 짧아야 되죠. 이게 대표적인 1년이야. 건축 신고 착수가 1년이에요. 나중에 이제 주택법상 사업 승인 후 착수가 큰 건축이라 그게 대표적인 5년이 되는 겁니다. 3년짜리는 가설 건축물 전체 기간이 3년이라는 거 나오게 되고요. 대표적으로. 하여튼 나오는 대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건축 신고 후 1년 내 착수를 안 하면 신고는 자동 상실이거든요. 그럼 건축허가 같은 경우에 건축허가 받은 후 2년 내 착수해야 돼요. 공장은 크니까 따로 3년 있는데 2년 내 착수를 안 하게 되면 신고 효력 자동 상실처럼 허가도 의무적으로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 건축허가 취소할 것 중에 아까 착수를 2년 내 안 했을 때도 있고, 착수는 했지만 완료가 불가능해도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어떤 사람이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대지소유권을 상실했다 그러면은 그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때로부터 6개월을 시간 줍니다. 6개월 동안에 건축을 시작을 못한다, 완료가 시작을 못한다 그러면 그 허가를 의무적으로 취소하게 돼 있어요. 그 얘기, 그게 새로 신설된 얘기야.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대지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대지 소유권을 상실했다 그러면 상실된 때로부터 6개월 정도 봐줍니다. 6개월까지의 다른 걸 뭐 토지에 대한 지상권 등을 설정해서 건축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 허가를 취소하게 돼. 이건 유명한 6개월짜리. 일단 지금 착수하려는 거 말씀드렸는데, 그 1번이 그 얘기거든요. 착공 신고 전에 경매,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1년이 아니고 6개월이에요. 6개월이 경과한 후에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유명한 6개월짜리 신설된 걸 얘기합니다. 잘 기억하시고, 이번에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때로부터 1년 내 착수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특이하게 취소해야 된다는 맞는데, 다른 데는 위반하면 취소할 수 있다잖아. 그런데 그 신고 효력 상실과 똑같이 다루기 위해서 특이한 건데, 2년이죠. 2년. 건축허가를 받은 때로 착수는 2년이 됩니다. 공장이라면 따로 3년이 되고요. 3번에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특별시에서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의 허가. 21층 이상 대형 건축물에 들어가잖아. 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 특별시장 허가 맞습니다. 4번에 연면적기가 10만 이상인 공장이나 창고를 광역시에서 건축하려면 광역시장 허가. 자, 이거는 공장이나 창고는 아까 대형에서 제외한다 그랬죠. 공장이나 창고니까 광역시 허가가 아니고 구청장 허가가 돼야 되는 겁니다. 5번에 연면적기가 10만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을 특별시에서 건축하려면 구청장 허가. 아이고, 연면적 10만 이상이잖아. 10만 이상. 거기다 공장 창고도 아니네요. 그러면 특별시장 허가가 되겠죠. 구청장이 아니고. 자, 4번 문제도 보시면 건축법 명상. 시장의수가 건축허가로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축물, 도지사 사전 승인. 연면적 10분의 1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이 되는 공정이다. 자, 우리 대형 건축물 아까 10만 이상, 21층 이상 할 때 기존 건축을 증축할 때는 기존 연면적 30% 이상 증축해서 이렇게 될 때만인데, 요거는 10분의 2 증축이니까 아니지만 이걸 떠나서 공장이라서 아닌 거예요. 공장이 아닌 다른 건축물 집어넣어도 증축할 때는 10분의 3 이상 증축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아니지만 공장이기 때문에 볼 필요 없이 아닌 겁니다. 연면적기가 10만인 창고? 10만 이상이 들어가지만 창고니까 승인 대상이 아닌 거죠. 창고 제외. 공장 창고 제외되는 거 많이 물어봤어요. 3번에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환경 보호가 목적입니다. 그럼 도지사가 지정한 구역하나 건축하는 연면적기가 900인 2층의 위락시설. 3번과 5번처럼 5번은 수질 보호죠. 이렇게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할 목적이면은 적어도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는데, 둘 다 면적은 900이면 1000 이상도 아니고 2층이니까 3층 이상도 아니죠. 그래서 이건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니는 거예요. 자, 우리 4번과 구별하세요. 4번은 주거 환경 등, 자,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 등을 보호할 때는
3층 이상 1000 이상 안 붙어 있어요. 작은 것도 주거환경이 망치기 때문에 그냥 숙박시설, 위락시설 중에 하나 숙박시설이니까 규모에 상관없이 승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고요. 5번에 건축법상 신고 대상이 아닌 거. 신고 대상도 제가 해설을 쭉 달아놨는데 그거 그대로 보시는 거죠. 근데 제가 할 때는 주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 신고 대상 할 때. 우리 신고 원칙이 허가니까 다 나머지 신고인데 우리 건축이나 대수선이 원칙이 허가니까 신고 대상인 건축이나 대수선도 우리 건축과 대수선을 나눠봐서 우리 건축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해서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 100 이하 작은 것으로 봐서 이것이 신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보다 작은 거 큰 거 100을 기준해서 이거보다 작은 바닥 면적 85 이하 따지는 게 건축 중에서도 증축, 개축, 재축되는 면적 따지자는 85 이하가 신고예요. 그럼 주로 이제 건축이라고 돼 있지만 요 100 이하는 신축할 때 쓰겠죠. 요건 어느 직이든 상관없는데 요걸 넘을지라도 일정 범위에서 가벼운 신고가 되는 것은 연면적 200 미만이야. 그러니까 199까지요. 기준 포함하지 않죠. 동시에 층수가 3층 미만, 2층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작은 것은 둘 다 같이 작아요. 미시의 및 A 및 B의 형태야. 큰 게 A 또는 B 둘 중에 하나 큰 거잖아요. 이건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어디에서 짓는지에 따라 허가 신고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동시에 갖췄다 그러면은 한가한 곳인 비도시인 관농자에 지을 때가 가벼운 신고가 되는 것이지 애초에 도시 지역에서 짓는다라든지 비도시 관농자를 하더라도 지구 단위의 구역으로 지정된 개발되니까 이제 사람이 많아지겠죠. 아니면 관농자들 하더라도 위험한 곳인 방제지구나 붕괴 위험 지역이면은 요거는 통제를 많이 해야 되니까 제외된다는 것은 원칙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지금 허가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건축에서는 요거 말고 추가적으로 뭐 증축 중에서 높이가 3m 이하에서 짓는 거라든지 아니면 표준 설계도다 짓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장은 별도로 크니까 공장은 2층 이하로서 2층과 500 이하인 공장이라든지 뭐 농업이란 농업용 창고 200 이하 축사장에서 400 이하도 추가적으로 더 붙어 있어. 이건 필수고 거기다 추가로 더 생각하시면 되고 대수선의 신고다. 대수선은 역시 200 미만이고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 이 동시에 갖춘 거예요. 이런 건축물의 대수선을 얘기합니다. 우리 대수선이 아까 수많은 대수선을 배웠는데 원칙이 허가인데 신고 대상인 것은 왜 다 들어가느냐? 대상이 작기 때문에 대선할 대상 건축이 작기 때문에 여기 포인트를 넣어서 여기 작은 건축이니까 모든 대수선이 다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지 않고 큰 것이다 그러면 아까 배웠던 우리 대수선의 개념 중에서 제일 작은 수선만 신고라고 보시면 돼. 대수선을 이루는 개념 중에서 증설 해체만 하더라도 수선 변경보다는 큰 것이고 수선 변경 중에서 변경이 좀 더 큰 거예요. 이건 제외가 됩니다. 자, 우리 기둥이 그대로라도 수선하는 건 있는 상태에서 고칠 뿐이고 변경은 기둥을 다른 걸로 아예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선이 제일 작은 거야. 여기 증설해체 변경이 들어가면 허가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대수선의 신고를 묻는다면 원칙이 허가이기 때문에 200 미만인지 3층 미만인지를 먼저 보시고 여기에 해당되면은 모든 대수선이 신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수선만 신고다. 이렇게 구별을 해두셔야 됩니다. 건축 신고에 대한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상이 아닌 것 했는데 1번에 바닥 면적가 85이니 증축, 개축? 그렇습니다. 2번은 높이를 3m 이하에서 증축하는 거. 면적은 증축에서 85 이하의 높이 기준에서 3m 이하를 작은 걸로. 3번에 연면적 3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기둥을 한 개 해체. 기둥을 한 개 해체하면 이게 대수선 아닙니까? 그런데 대상이 뭐예요? 연면적 300제곱미터야. 그러면 대수선이라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이 아니라 따지라 했죠? 요거는 200 미만, 3층 미만이 아니네요. 둘 다 같이 해야지 거기에 해당되니까 300이니까 그러면은 수선만 신고라고 했잖아. 해체니까 이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야. 이거 허가 대상이 되는 거야. 4번에 표준 설계도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조례 가정하는 건축물. 표준 설계도 따라 지으니까 신고. 연면적가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100 이하. 자, 3번 얘기. 건축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허가 대상 건축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미리 시장거주구청에 신고함으로써 허가 받은 것으로 신고 대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에서 연면적 200명으로가 3층 미만인 건축의 건축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우리 200명으로 3층 미만인 건축 나왔잖아요. 건축 중에서 농림지역은 비도시지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지구단위 구역이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3번에 관리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200 미만이고 30 미만의 건축의 건축은 신고. 이렇게 보통 관농지에서 지을 때. 4번에 건축 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를 받은 때부터 3일 내에 심의 등을 요한다. 20일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라. 자, 지금 이 얘기도 여기서 건축 허가 여기 절차 중에서 건축 신고와 착공 신고가 나오죠. 이것이 금년에 신설된 건데 이 착공 신고와 이 두 신고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없다가 지금은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신고 규정에 맞으면 신고를 수리하게 돼 있거든요. 규정에 안 맞으면 불수리하고 신고한 사람에게 당신의 신고에 대해서 신고를 수리할지 말지를 알려주라는 게 신설됐는데 5, 3 둘 중에 하나예요. 5일, 3일 둘 중에 하나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건축하시는 권리취득에 대한 신고고 이거는 단순한 사실 신고이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중요하죠. 건축 신고 후에 수리 여부는 5일 내에 통보하게 돼 있고 착공 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는 3일 내에 통보하게 돼 있어요. 5, 3 거기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새로 신설된 거. 그래서 지금 여기서 건축 신고를 받아 건축 신고에 대해서면 3일 내 통지가 아니고 5일 내 통지가 되는 거예요. 3일 내 통지는 착공 신고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착공 신고에 대해서 둘을 구별하시라고 이 문제 냈고 물론 괄호 속에 있는 건 따로 있고 5번에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내 착수를 안 아까 1년 내 착수를 안 하면 신고 요력은 자동 상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 연장할 수 있다. 건축허가나 신고 착수 기한이든 주택협상 착수든 셋 다 연장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연장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7번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7번에 건축허가나 건축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작년 기출 문제인데 자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구역 안에 시장허가가 3층의 관광호텔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도지사 사전 승인 3층이잖아. 그럼 3층 이상 1000 이상 중에 딱 3층에 딱 속하죠? 관광호텔 숙박시설 사전 승인 대상 맞습니다. 수지를 보호. 2번에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의 건축을 허가할 때는 건축의 용도 규모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건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축과 거부의 한 예인데 거부는 드문 겁니다. 두 가지예요. 위락시설, 숙박시설 이것이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 부적합하면 합법적으로 처음부터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 여기는 없지만 그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곳에 거주용 건축물을 한다면 그 사람 사고 의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는 그 두 가지가 거부할 수 있는 것에 들어갑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3번에 시도에서는 시장건축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에는 즉시 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요거는 시도의사가 시장건축구청장의 허가 제한했을 때 국장에게 통제받기 위해서 보고하는 건데 시간 관계상 이거는 건축허가 제한은 다음에 설명드릴 때 다른 문제 풀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면적이 18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의 대수는 건축신고. 자, 우리 대수는 신고 대상이 되려면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이냐 아니냐. 그럼 여기는 200 미만에도 들어가고 3층 미만에도 딱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그냥 신고라는 걸 할 수 있지. 그렇지 않더라면 대선 중에서 수선만 신고 대상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건 신고 맞습니다. 5번에 건축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6개월 내 공사에 착수를 안 하면 그 신고 요력은 없어진다. 신고 요력이 없어지는 경우는 6개월이 아니고 1년 착수죠. 1년 착수. 건축 신고 착수는 1년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했고 다음에 이제 8번부터 해서 또 진도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